오, 우리 고양이에게도 연애는 우주적 활력소. 재밌겠네요. 24시간 동안 생기는 일을 빠짐없이 적고 빠짐없이 읽자면 적어도 24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무리 사생문을 고취하는 나지만 이것은 고양이가 기도하기 힘든 일이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이 집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세히 묘사할 만한 기행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를 독자에게 보고할 능력과 끈기가 없으면 대단히 유감이다. 유감이지만 하는 수 없다. 고양이라 해도 휴식은 필요하다. 서석기 군과 메이테이 군이 돌아간 후로는 찬바람이 딱 그치고 고요하게 눈이 내리는 겨울밤처럼 조용해졌다. 주인은 언제나처럼 서재에 틀어박힌다. 어린 것들은 욕조 다다미 방에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잔다. 한 칸 반짜리 미닫이를 사이에 둔 남쪽 방에는 부인이 올해 3살 난 여자아이 맨코에게 젖을 물리고 눕는다. 봄철 벚꽃 필 무렵의 흐릿한 하늘에 해질녘을 서두르는 하루에는 이미 지고 한기를 지나는 꼬막개타는 다른 굽을 달지 않고 통나무를 깎아 만든 고급 외남학신입니다. 꼬막개타 소리마저 손에 잡힐 듯 안방에 들려온다. 이웃 동네 하숙방에서 명적은 구멍이 7개 있는 중국의 피리를 말합니다. 명적 부는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졸리운 귓전에 가끔 둔한 자극을 준다. 바깥은 아마도 어스름 달밤이리라. 만찬의 반그릇쯤의 국에다 전복을 먹어치운 배라 아무래도 휴식이 필요하다. 어렴풋이 들은 바에 의하면 세간엔 고양이의 사랑이라든가 하는 허이카이에 나오는 것처럼 봄철엔 동네의 우리 동족이 꿈자리가 편치 못할 만큼 사랑에 들떠서 돌아다니는 밤도 있다고들 하는데 나는 아직 그 같은 심적 변화에 맞닥뜨린 적은 없다. 무릇 연애는 우주적인 활력이다. 위로는 하늘에 계신 주피터로부터 아래로는 땅속에서 우는 지렁이, 땅강아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만물의 습속인지라 우리 고양이들이 으스름이 좋아하고 불운한 풍류 기분을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닌 이야기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미케코를 연무해 마음을 태운 적이 있다. 삼각주의의 장본인 가네다 군의 따님인 아베키와의 토미코 양조차 강게스 군에게 연정을 품었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금 같은 봄밤을 마음도 들떠서 만천하의 암코양이 수코양이가 미쳐서 돌아가는 것을 번뇌의 미몽이라고 경멸할 생각은 주어도 없지만 어찌하랴. 유혹을 받아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하는 수가 없다. 나의 현재 상태는 오직 휴식을 요할 따름이다. 이렇게 졸려서야 사랑인들 할 수 있나? 어슬렁어슬렁 아이들의 이불 자락으로 들어가 기분 좋게 잠들기로 한다. 잠든다. 문득 눈을 뜨고 보니 주인은 어느새 서재로부터 침실로 와서 마누라 옆에 깔아놓은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 있다. 주인은 잘 땐 반드시 이 꼬부랑 글씨가 적힌 작은 책을 서재에서 가져오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들어 누워서 그 책을 2페이지 이상 계속 읽은 적은 없다. 어떨 땐 가지고 와서 베개 맡에 놓은 채 전혀 손을 대지 않을 때도 있다. 한 줄도 읽지 않을 양이면 일부러 들고 올 필요가 없을성 싶은데 그 점이 주인의 주인다운 특징이다. 아무리 마누라가 웃어도 그만두라고 말해도 결코 말을 듣지 않는다. 매일 밤 읽지 않는 책을 수고스럽게도 침실까지 가져온다. 어떤 때는 욕심내어 서너 권이나 안고 온다. 요즘에는 웹스트 대사전마저 안고 왔을 지경이다. 생각건대 이는 주인의 병으로서 사치스러운 사람이 류분도, 이 류분도는 도쿄의 주공 류분도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쇠주전자를 말하는데 그 유명한 쇠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솔바람 소리에 비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류분도에서 나는 솔바람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주인도 책을 베개맡에 놓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 주인에게 서적은 읽는 물건이 아니라 잠을 청하는 기계다. 활판 수면제인 셈이다. 오늘 밤도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엿보니 붉고 얇은 책이 주인의 콧수임 앞에 닿을락 말락한 위치에 반쯤 펼쳐진 채 뒹굴고 있다. 주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책갈피에 끼인 채인 것으로 짐작한데 기특하게도 오늘 밤엔
대여섯 줄 읽은 모양이다. 붉은 책과 나란히 여느 때처럼 니켈 회중시계가 봄철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다. 마누라는 젖먹이를 한 자가량 앞쪽에 내동댕이 치고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베개를 밀쳐놓고 있다. 무릇 인간에게 무엇이 꼴볼견인가 하면 입을 벌리고 자는 것만큼 몰골이 사나운 것 없으리라 싶다. 고양이들은 한평생 이런 창피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 원래 입은 소리를 내기 위해, 코는 공기를 뱉고 삼키기 위해 있는 도구다. 하긴 북방으로 가면 인간들이 게을러져서 되도록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절약한 결과 코로 말하는 듯한 저 사투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코를 막아버리고 입으로만 호흡작용을 처리하는 것은 저보다도 꼴볼견 인성 싶다. 무엇보다도 천장에서 쥐똥이라도 떨어졌을 위험하단 말이다. 어린애 쪽은 어떤가 하고 보니 이 역시 부모의 못지않은 꼬락소리로 나자빠져 있다. 언니인 동코는 언니의 권리는 이런 거야 하는 식으로 한껏 오른손을 뻗쳐서 여동생의 귀 위에 얹어놓았다. 여동생인 승코는 그 복수로 언니의 배 위에다 한쪽 다리를 얹어놓고 벌렁 자빠져 있다. 쌍방이 다 누웠을 때의 자세보다 90도는 분명 회전해 있다. 더구나 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둘 다 투덜거리지도 않고 얌전히 잘도 자고 있다. 과연 봄날의 등불은 유난스럽다. 천진난만하면서도 거지없이 몰치미한 이 광경 속에 이 좋은 밤을 아끼라는 듯이 그윽한 아치로 빛나고 있다. 이제 몇 시일까 하고 방안을 둘러보니 주위는 조용하기만 하고 다만 들리는 것은 벽시계 소리와 안주인의 코고는 소리, 먼 데서 하녀의 일을 가는 소리뿐이다. 이 하녀는 남이 일을 간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것을 부정하는 여자다. 저는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을 간 기억은 없어요 하고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고치겠어요, 미안합니다 라고는 하지 않으며 그저 그런 기억은 없어요 하고 주장한다. 하기야 잠을 자면서 하는 것 지신이 기억에 없을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은 기억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수가 있으니 곤란하다.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서도 자신은 선량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자가 있다. 이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니 천진해서 좋기는 하지만 남이 곤란해한 사실은 아무리 천진하단들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신사숙녀는 이 세상의 계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한여의 계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밤은 꽤나 익숙해진 모양이다. 주방의 뒷문에 달그락달그락 두 번 가볍게 닿는 소리가 났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10중 8구 얘의 그 쥐겠지. 쥐라면 안 잡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멋대로 뛰놀라지. 다시 달그락달그락 한다. 어째 쥐 같지 않다. 쥐가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쥐다. 우리 주인집 쥐는 주인이 나가는 학교의 학생처럼 한낮이나 한밤중이나 마구 뛰어다니는 연습에 여념이 없으며 가엾은 주인의 꿈을 깨뜨리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무리이므로 이처럼 사양할 까닭이 없다. 확실히 쥐는 아니다. 언젠가는 주인의 침실까지 들여닥쳐서 높지도 않은 주인의 코를 깨물어 개가를 올리고 물러갔을 정도의 쥐치고는 너무나 겁이 많다. 결코 쥐가 아니다. 이번엔 찍 하고 덧문을 밑으로부터 위로 들어올리는 소리가 난다. 동시에 들창문을 되도록 느슨하게 살살 홈을 따라 밀고 있다. 더욱더 쥐같지가 않다. 인간이다. 이 심야에 인간이 인사말도 없이 문단속을 뚫고 왕림하신다면 메이테이 선생이나 서석기군이 아니면 뻔하다. 그 고명만큼은 일찍부터 들은 바 있는 도적 음사가 아닐는지 진짜 밤손님이라면 어서 조난을 뵙고 싶다. 음사, 그는 이제 바야흐로 부엌방 위에 커다란 흙발을 쳐들어 두 발짝쯤 전진한 모양이다. 세 발짝째다 싶을 즈음 마루뚜껑 판자에 걸려 딸까닥 하는 소리가 어둠을 흔든다. 구두솔로 내 등 뒤의 털을 거꾸로 비벼대는 듯한 감촉이다. 얼마 동안은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안주인을 보니 아직도 입을 벌리고 태평스럽게 공기를 정신없이 뵙고 삼키고 하는 중이다. 주인은 붉은 책에 엄지손가락이 낀 꿈이라도 꾸고 있나 보다. 이윽고 부엌에서 성냥 끊는 소리가 들린다. 음사도 나만큼 밤눈이 어두운가 보다. 앞이 캄캄해서 필경 불편할 게다. 이때 나는 웅크린 채 생각했다. 음사는 주방에서 안방 쪽을 향해
출현할 것인가? 또는 왼쪽으로 꺾어 현관을 통과해서 서재로 빠져나갈 것인가? 발소리는 미닫이 소리와 함께 툇마루로 나섰다. 음사는 마침내 서재로 들어섰다. 그 후로는 까딱 소리도 없다. 나는 그제야 이 틈에 얼른 주인 부부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지 요령부덕인 생각만 머릿속에서 몰래 방아처럼 세차게 회전할 뿐 아무런 분별도 서지 않는다. 이불 자락을 입에 물고 흔들어 볼까 해서 두세 번 해보았지만 조금도 소용이 없다. 차가운 코를 뺨에다 부비대며 넣들까 싶어서 주인의 얼굴 옆으로 가져갔더니 주인은 잠이 든 채 손을 한껏 뻗쳐 나의 콧등을 탁 치지 않겠는가. 코는 고양이에게도 급소다. 아프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엔 별 수 없으니 야옹야옹하고 두 번쯤 울어서 깨워주리라 했는데 웬일인지 이때만은 목구멍에 무엇인지 막혀서 마음대로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가까스로 해서 낮은 소리를 짜냈으나 이크 왔구나. 문재인 주인은 눈을 뜰 기색도 없는데 돌연 음사의 발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터벅터벅하고 툇마루를 따라서 다가온다.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됐으면 이젠 걸렀다 체념하고 미닫이와 고리짝 사이에 잠시 동안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핀다. 음사의 발소리는 침실 장지문 앞에 와서 딱 멈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 열심히 사태를 살핀다.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쥐를 잡을 땐 이런 기분을 가지면 문제없을 것 같다. 흔히 양쪽 눈으로부터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이다. 음사 덕분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각을 한 것은 참으로 고맙다. 졸지에 장지문의 셋째 문살이 비에 젖은 것처럼 한가운데만이 색깔이 변한다. 그것을 통해서 불구스름한 것이 차츰 짙게 비쳤나 싶자 종이는 어느새 찢어지고 빨간 혀가 낼름 보였다. 혀는 잠깐 동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번갈아서 어쩐지 괴이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 찢어진 구멍 저편으로 나타난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음사의 눈이다. 묘하게도 그 눈이 방 안에 있는 다른 것은 안 보고 다만 고리짝 뒤에 숨어있는 나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1분도 되지 않는 동안이긴 했지만 이렇게 응시를 당하다가는 10년 감수한다 싶을 정도다.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고리짝 그늘로부터 뛰쳐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침실 장지문이 쓱 열리고 고대했던 음사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얘기 서술의 순수로서 불시의 진객인 그 음사를 차제에 소개해드리는 영예를 지니는 셈인데 그 전에 잠깐 비견을 개진하여 고려를 부탁드릴 일이 있다. 고대의 신은 전지전능하게 숭앙받아왔다. 더구나 예수교의 신은 20세기인 오늘날까지도 그 전지전능의 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속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지전능은 때로는 무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패러독스다. 그런데 이 패러독스를 도파한 자는 천지개벽 이후로 나뿐인 것이라 생각한 적, 나 스스로도 대단한 고양이라는 허영심도 생기는 것이니 굳이 여기에 그 이유를 말씀드려 고양이도 얕볼 수 없다는 것을 오만한 인간 제군의 뇌리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한다. 천지 만물은 신이 만들었다고 했겠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신께서 제작한 것이랬다. 사실상 성스라든가 하는 물건에는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하여 인간 자신이 수천 년의 관찰을 통해 대단히 현묘하고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동시에 더욱더 신의 전지전능을 승인하게끔 기울어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도 아니다. 인간도 이같이 우글거리지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자는 온 세계에 하나도 없다. 얼굴의 도구들은 물론 뻔한 것이다.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환원하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재료로서 만들어졌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똑같은 결과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그만큼 간단한 재료로서 이만큼 이상한 얼굴들을 생각해낸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제조자의 기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간 독창적인 상상력이 없이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대의 화공의 정력이 소모하여 변화를 모색한 얼굴이라도 12가지 이상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미루어 보건대 인간의 제조를 한 손에 떠맡은 신의 솜씨는 각별한 것이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는 목격할 수 없을 지경의 기량이기에 이를 전능한 기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은 이 점에서 신께 크게 황공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인간의 관점으로 말하면 당연하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로 말하면 동일한 사실이 도리어 신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전혀 무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 이상의 능력은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이 인간의 수요만큼 그렇게 많은 얼굴을 제조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가슴속에 그만한 성산이 있어서 그만한 변화를 보였던 것인지, 또는 고양이고 뭐고 똑같은 얼굴로 만들려고 해서 시작해 보았으나 도저히 뜻대로 되지 않길래 만들어내는 쪽쪽 잘못돼서 이 난잡한 상태로 빠져든 것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말이다. 그들의 안면 구조는 신의 성공 기념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실패의 흔적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다. 전능이랄 수도 있겠지만 무능하다고 평해도 무방하다. 그들 인간의 눈은 평면상으로는 두 개가 나란히 있으므로 좌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반쪽밖에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가엾은 노릇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처럼 단순한 사실은 그들 사회에 밤낮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열을 받고 신에 들려 있으므로 깨달을 턱이 없다. 제작에서 변화를 나타내기 곤란하다면 그 위에 철두철미한 모방 효과를 보이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곤란하다. 라파엘대로 들걸 만큼도 틀림없는 성모상을 2장 그리라고 주문하는 것은 전혀 비슷한 데가 없는 마돈나를 2폭 보이라고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파엘로선 공혹스러운 일일 게다. 아니지, 똑같은 것을 2장 그리는 편이 오히려 곤란할지도 모른다. 고보 대사들은 어제 썼던 그대로의 필법으로 자신의 이름 구카이를 써주십시오 하는 편이 완전히 서체를 바꾸어서라는 주문을 받기보다 곤혹스러울지도 모른다. 인간이 사용하는 구구는 전적으로 모방주의에 의해 전섭되는 것이다. 그들 인간이 어미로부터 유모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실용상의 언어를 배울 경우 다만 들은 그대로를 되풀이하는 외에 들 것만한 야심도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같이 남의 흉내로부터 성립되는 국어가 10년, 20년이 지나는 동안 발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모방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순수한 모방은 이같이 지난한 것이다. 따라서 신이 그들 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끔 모든 소인으로 찍어낸 오카메는 둥근 얼굴에 코가 납작하고 뚱뚱한 여자 또는 그 역할의 인물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이 오카메처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더더욱 신의 전능함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같이 제멋대로 된 얼굴들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여 눈이 핑핑 돌 지경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오히려 너무 그 무능력함을 미루어 알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논쟁을 벌였는지 잊어버렸다. 근본을 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조차 있는 일이니 고양이에겐 당연한 일이라고 관대히 보아는 게 주기를 바란다. 아무튼 나는 침실의 장지문을 열고 문턱 위에 쑥 나타난 도적 음사를 얼핏 보았을 때 이상과 같은 감상이 저절로 가슴 속에 솟아났던 것이다. 왜 솟아났었지? 왜라는 질문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 까닭은 이렇다. 내 눈앞에 유유히 나타난 음사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평소 신의 제작에 대해 그 솜씨를 어쩌면 무능함의 결과가 아닐까 의심했는데 그것을 일시에 부정하기에 족할 만큼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징이란 다름이 아니다. 그의 미목이 나의 친애하는 호나마 미저시마 강게스군과 쪽 빼닮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는 도적 가운데 많은 직위는 갖지 못했으나 그 행위가 난폭하다는 면에서 평소 상상하여 몰래 가슴속에 그려보아온 얼굴은 있지도 않다. 콧등이 좌우로 전개되고 동화 1점만한 눈을 가진 머리를 빡빡 깎은 놈이라고나 홀로 멋대로 정하고 있었는데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 결코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이 음사는 키가 늘씬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일자 눈썹의 멋지고 훌륭한 도독이란 말이다. 나이는 24, 7살쯤 될까? 그것마저 강계수군과 꼭 닮았다. 신에게도 이런 비슷한 두 가지 얼굴을 제조해낼 솜씨가 있다면 결코 무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강계석은 자신이 머리가 돌아서 심야에 뛰쳐나온 게 아닐까 하고 깜짝 놀랐을 만큼 잘도 닮았다. 다만 코 밑에 그 무스레한 수염이 돋아있지 않는 것으로 이건 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계석은 옹골차고 야무지게 생긴 호남아로 메이데이 군으로부터 활동우표라고 별명이 붙은 저 가네다 토미코 양을 너끈히 흡수하고도 남을 만한 정교한 제작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음사도 관상으로 관찰하건대 그 여성에 대한 인력상의 작용에서 결코 강계석 군에게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다. 가령 가네단의 아가씨가 강계석 군의 눈매나 입놀림에 반한 것이라면 동등한 이유로서 이 도둑놈에게도 반하지 않는다면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의리는 어찌됐든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처럼 재기가 있고 무엇이나 이해가 빠른 성질이라 이쯤에 이른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필시 이해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강계석군 대신 이 도둑놈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만신의 사랑을 바쳐 금슬 조화의 실을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강계석군이 메이테이 따위의 설득에 넘어가 이 청고의 연분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이 음사가 건재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다. 나는 미래의 사건 전개를 여기까지 예상하고 토미코 양을 위해 겨우 안심했다. 이 도둑이 천지간에 존재하는 것은 토미코 양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일대 요건인 것이다. 음사는 옆구리에 무엇인가 안고 있다. 그것은 아까 주인이 서재에 집어던진 헌 모포다. 줄무늬 한텐, 이 한텐은 짧은 두루마리 같은 작업용 겉옷입니다. 이 한텐에 회색 핫가다 오비, 핫가다 오비는 핫가다에서 나는 견직물로 만든 띠를 말합니다. 핫가다 오비를 엉덩이 위에 메고 휘구무레한 정강이는 무릎부터 아래를 마구 드러낸 채 한쪽 다리를 들어 다다미 위로 들여놓는다. 아까부터 빨간 책에 손가락을 깨물린 꿈을 꾸고 있던 주인은 이때 쿵 하고 돌아누우면서 강계스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 음사는 모포를 떨어뜨리고 내밀던 발을 갑자기 오므린다. 장지문 그림자에 가늘고 길다란 정강이 두 개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주인은 뭐냐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 빨간 책을 밀어던지고 검은 팔을 옴쟁이처럼 벅벅 긁어댄다. 그런 후에 조용해지고 베개를 밀어낸 채 잠들어 버린다. 강계스다 한 것은 무의식 중에 한 잠꼬대인 것 같다. 음사는 오랫동안 툇마루 위에 선 채 방 안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는데 주인 내외가 깊이 잠들었음을 알아채리고는 다시금 한쪽 발을 다다미 위에 올려놓는다. 이번엔 강계스다 하는 소리도 안 들린다. 이윽고 남은 한쪽 발마저 들여놓는다. 한 점 춘덩으로 넉넉히 비추고 있던 육조방은 음사의 그림자에 의해 둘로 갈라져 고리짝 언저리로부터 나의 머리 위를 넘어 벽 절반쯤이 시커매진다. 뒤돌아보니 음사의 얼굴 그림자가 마침 벽 높이의 3분의 2 언저리에 흐릿하게 움직이고 있다. 호남아도 그림자만 보면 머리가 여덟인 괴물처럼 참으로 묘한 꼴이다. 음사는 안주인의 잠든 얼굴을 위에서 들여다보고는 무엇 때문인지 싱긋 웃었다. 웃는 얼굴마저 강계석군의 모사인데는 나도 놀랄 수밖에. 안주인의 베개맡에는 네치각의 한자 대여섯치가량의 못을 친 상자가 소중한 듯 놓여있다. 이것은 희젠 지방 가라스 출신인 다타리 삼페이군이 일전에 귀경했을 때 선물로 가져온 토란이다. 토란을 베개 밑에 장식에 놓고 자는 건 그다지 사례가 없는 얘기지만 안주인은 찌개 끓이는 데 쓰는 산바리를 장롱에 넣어둘 정도로 장소의 적부적을 모르는 여자이므로 안주인으로선 토라는커녕 단무지가 침실해 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음사는 안주인이 그런 여자인지 알 턱이 없다. 이토록 정중하게 몸 가까이 두고 있는 이상은 소중한 물건일 거라고 감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음사는 잠깐 토란 상자를 들어보고 그 무게가 음사의 예상과 맞아 꽤나 무게가 나가자 대단히 만족한 모양이다. 마침내 토란을 훔치는구나. 더구나 이런 호남아가 토란을 훔치는구나 하고 생각하자 갑자기 웃어버졌다. 그러나 공연히 소리를 냈다간 위험하니까 꾹 참고 견딘다. 이윽고 음사는 토란 상자를 소중하게 헌 모포에 싸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잡아맬 것이 없나 하고 언저리를 두리번거린다.
다행히 주인이 잘 때 풀어서 던진 이 지리맨 허리띠가 눈에 띈다. 음사는 토란 상자를 이 허리띠로 단단히 묶고 힘들이지 않고 둘러맨다. 그다지 여자가 좋아할 몰골이 아니다. 그 다음엔 어린애의 소매 없는 겉옷 두 벌을 주인의 메리아스 속바지 속에 밀어 넣더니 가랑이 언저리가 동그랗게 부풀어서 구릉이가 개구리를 잡아 삼킨 것처럼, 혹은 만삭이라는 표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잡아 삼킨 것처럼 그런 이상한 꼴이 되었다. 거짓말 같으면 시험 삼아 해보라. 음사는 메리아스를 목에다 둘둘 감았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주인의 명주 저고리를 커다란 보자기처럼 펼치고 거기에 안주인의 띠와 주인의 하오리, 이 하오리는 일본 옷의 위에 입는 짧은 겉옷입니다. 이 하오리와 속옷과 그 밖의 온갖 잡동사니를 곱게 접어서 챙겨 넣는다. 그 숙련되고 잽싼 솜씨에 약간 감탄했다. 그리고 안주인의 헝겊끈과 가는 띠를 이어매어 그 구루미를 묶어서 한 손에 든다. 또 가져갈 건 없나 하고 언저리를 두리번거리더니 주인의 머리맡에 아사히 담배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얼른 소매 속에 집어넣는다. 다시 그 곽 속에 한 대 꺼내어 난포불에 비춰들고 불을 당긴다. 만난 듯 깊이 빨았다가 뱉어낸 연기가 젖빛 램프의 등피를 둘러싸고 아직 사라지기 전에 음사의 발소리는 차츰 툇마루에서 멀어지더니 들리지 않게 되었다. 주인 내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다. 인간들은 의외로 멍청하기도 하다. 나는 또 잠시 동안의 휴식을 요한다. 마냥 찌끄리고만 있다간 몸이 부지하지를 못한다. 푹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땐 음력 3월의 하늘이 화창하게 개고 부엌 쪽 문에서 주인 내외가 순사와 대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침실 쪽으로 들어간 거군요. 당신네들은 수면 중이라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말이군요. 예, 주인은 좀 개면쩍어한다. 그래서 도난을 당한 건 몇 시경입니까? 순사는 무리한 말을 묻는다. 시간을 알 정도라면 물건을 도난당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주인 내외는 그 질문에 대해 공연한 의논을 하고 있다. 몇 시경이었지? 글쎄요. 하고 안주인은 생각에 잠긴다.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꼴이다. 당신은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내가 잠든 건 당신보다 나중이야. 예, 제가 누운 건 당신보다 먼저였어요. 잠이 깬 건 몇 시였지? 7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도적이 들어온 건 몇 시경이 되지? 아마 밤중이었겠죠? 밤중인 건 뻔한 노릇이고 몇 시경이냐 그거야. 확실한 것은 잘 생각해 봐야 알겠다, 그 말이에요. 안주인은 아직도 생각할 작정인가 보다. 순사는 다만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이니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것이다. 거짓말이건 무엇이건 그럴싸한 말만 해주면 되는데 주인 내외가 요령 부득인 문답만 하고 있어서 좀 조바심이 났는지 순사는 그러면 도난 시각은 분명치 않군요 하고 말한다. 주인은 예의 그 말투로 글쎄 그렇군요 하고 대답한다. 순사는 웃지도 않고 다시 묻는다. 그런 말이죠. 메이지 38년 몇 월 며칠 문단속을 하고 잠들었는데 도적이 어디의 덧문을 벗기고 어디에 잠입하여 물품을 몇 점 훔쳐갔으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서면을 내십시오. 신고가 아니라 고소입니다. 받을 사람의 이름은 없는 게 좋아요. 물품명은 일일이 씁니까? 예, 하울이 몇 점, 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표를 만들어냅니다. 글쎄 들어가봤자 별 수 없죠. 당하고 난 뒤니까 하고 태연한 소리를 하고는 돌아간다. 주인은 붓과 비루를 응접실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와 안주인을 앞에다 불려놓고는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듯한 투로 말한다. 이제부터 도난 고소장을 쓸 테니 훔쳐간 것을 일일이 말해. 자, 말해봐. 아이 싫어. 자, 말해봐라니 그런 권위주의로 물어대면 누가 말한답니까? 하고 가는 띠를 두른 채 털썩 주저앉는다. 그 꼴은 뭐냐? 술집 깔보가 대답 맞는처럼 왜 제대로 허리띠를 메고 나오지 못해? 이게 싫으시면 허리띠를 사주세요. 술집 깔보고 뭐고 훔쳐가면 별 수 없잖아요. 허리띠까지 훔쳐갔나? 지독한 놈이군. 그렇다면 허리띠부터 써놓도록 하자. 띠는 어떤 띠야? 어떤 띠라뇨? 그렇게 여러 개가 있었나요? 검정 사탱, 이 사탱은 수를 놓은 공단을 말합니다.
검정 사텐과 지리맨으로 안팎을 댄 띠예요. 검정 사텐과 지리맨으로 안팎을 댄 허리띠 한 벌이라. 값은 얼마 정도야? 6엔 정도겠죠. 건방지게 실이 비싼 띠를 메우거나 다음부터는 1엔 50전쯤 하는 걸로 해두어. 그런 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몰인정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마누라 따위는 아무리 너절한 꼴을 하고 있어도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란 생각일 테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뭐야? 명주 하울이죠. 그건 고노 아주머니의 유물로 받은 건데 같은 명주라도 요즘 명주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 값은 얼마야? 15엔. 15엔짜리 하울이를 입다니 분수에 맞지 않아.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사준 것도 아닌데 뭐. 그 다음은 뭐야? 검정다비. 일본식 버선이죠. 검정다비가 한 컬레. 당신 거야? 당신 거라고요. 가격은 27전. 그 다음은 토란 한 상자. 토란마저 가져갔나? 쪄서 먹을 작정이었나? 도토리를 만들어 먹을 작정이었나?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몰라요. 도둑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얼마나 하나? 토란 값까지 몰라요. 그럼 12엔 50전 쯤으로 해두지.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갈아서 해서 파왔다고 하더라도 토란이 어떻게 12엔 50전이나 한답니까? 하지만 당신은 모른다지 않았나? 그래 몰라요. 모르지만 12엔 50전이란 건 말도 안 돼요. 모르지만 12엔 50전은 말도 안 된다는 건 뭐냐?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오탄진 팔라오로구스, 이거 오탄진은 을간이라는 뜻의 에도시대 속어입니다. 이 오탄진 팔라오로구스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뭐라고요? 오탄진 팔라오로구스라고. 뭐예요 그 오탄진 팔라오로구스란? 뭐든 좋아. 그리고 다음은 내 옷은 통 나오지 않는군. 다음은 아무려면 어때요? 오탄진 팔라오로구스의 뜻을 말해주세요. 뜻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당신은 어지간히 저를 깔보고 있군요. 필경제가 영어를 모른다 싶어서 악담하신 거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다음을 말해보라고. 빨리 고소하지 않으면 물건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어차피 이제부터 고소를 해보았자 이미 늦었다고요. 그보단 오탄진 팔레오로구스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니까요. 성가신 여자로군. 아무 의미도 없다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물건도 그 이상 없어요. 고집이 세군.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난 도난 고소장을 써주지 않을 테니까. 저도 물품 수를 가르쳐주지 않을래요. 고소는 당신이 하는 거니까 써주지 않으셔도 전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만두지 뭐. 주인은 여느 때처럼 훌쩍 일어나 서재로 들어간다. 안주인은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반지꼬리 앞에 앉는다. 두 사람 다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없이 장지문만 노려본다. 그런 참에 위시에게 현관문을 열고 토란의 기정자인 타타라 삼페이군이 들어온다. 타타라 삼페이군은 원래 이 댁의 서생이었는데 지금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의 광산부에 취업해 있다. 그도 사업의 새싹인 셈인데 서적히 도주로군의 후진이다. 타타라군은 이전의 관계로 가끔씩 옛 선생님의 초로를 방문하여 일요일 같은 날은 하루 종일 놀고 귀가할 만큼 이 가족과는 스스럼이 없는 사이다. 사모님, 좋은 날씨입니다. 하고 가라스 사투린가 무언가를 쓰면서 안주인 앞에 양복 바지 차림으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 어머, 타타라 씨, 선생님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아니요, 서재에 계십니다. 사모님, 선생님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맞는 일요일 아닙니까?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타타라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라고 말하려다가 타타라고는 응접실 안 전체를 둘러보고는 오늘은 따님도 안 보이네요 하고 안주인에게 묻자마자 옆방으로부터 동코와 승코가 튀어나온다. 타타라 아저씨 오늘은 초밥 갖고 왔어? 하고 언니인 동코는 일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타타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재촉한다. 타타라고는 머리를 끌적이면서 자백한다. 잘 또 기억하고 있대이. 요다하면 반드시 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잊었구만. 난 싫어 하고 언니가 말하자 동생도 이내 흉내내러 난 싫어 하고 뒤를 잇는다. 안주인은 그제서야 기분을 고쳐 약간 웃음을 띈다. 초밥은 안 갖고 왔지만 토란이란 거 갖다 줬잖나. 아가씨들 묵었나? 토란이 뭐야?
하고 언니가 묻자 동생이 이번에도 또 흉내를 내어 토란이 뭐야? 하고 다타라 군들어 묻는다. 아직도 안 묵었나? 어서 어머니한테 삶아 달래래. 가라스 토란은 도쿄 것과는 달라서 맛있대. 하고 다타라 군이 고향 자랑을 하자 안주인은 그제야 생각난 듯하다. 다타라씨, 일전에 친절하시게 그 많은 토란을 보내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떻습니까? 먹어보셨습니까? 부러지지 말라고 상자를 짜서 단단히 채워왔으니까 긴 토란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모처럼 갖다 준 토란을 어젯밤에 도둑놈한테 도둑 맞고 말았어요. 글쎄. 도둑놈이? 덩신 같은 놈이구만요. 그렇게도 토란 좋아하는 놈이 다 있답니까? 하고 다타라고는 크게 감탄한다. 엄마, 어젯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하고 언니가 묻는다. 그래.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왔어? 이번엔 동생이 묻는다. 이 기발한 질문엔 안주인도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서 무슨 얼굴을 하고 들어왔어요? 하고 대답을 하고는 다타라군 쪽을 본다. 무슨 얼굴이란 다타라 아저씨 같은 얼굴이야? 언니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묻는다. 무슨 말이야? 그런 신뢰되는 소리를. 하하, 제 얼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곤란하군. 하고 머리를 끓는다. 다타라고 머리의 뒷부분엔 직경 한치가량의 벗겨진 자국이 있다. 한 달 전부터 생겨나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아직 쉬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 이 벗겨진 자국을 맨 먼저 발견한 건 언니인 동코다. 어머, 다타라 아저씨 머리는 엄마 머리처럼 반짝거린대요. 잠자코 있으라니까. 엄마, 어젯밤 도둑놈의 머리도 반짝거렸어? 이건 동생의 질문이다. 안주인과 다타라고는 무의식 중에 웃음을 터뜨렸는데 너무 성가시기에 얘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안주인은 가까스로 아이들을 내쫓는다. 자, 너희들은 좀 떨어나가 놀아라. 엄마가 맛있는 과자를 줄 테니. 다타라 씨의 머리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진지하게 물어본다. 벌레가 묵어서 좀처럼 안 나십니다. 사모님도 있는겨? 징그러워요. 벌레가 먹다니. 그야 여자들은 머리를 쪽지니까 조금은 벗겨지죠. 대머리는 모두 박테리아입니다. 넥은 박테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사모님의 고집입니다. 어쨌든 박테리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어로는 대머리를 뭐라고 하나요? 대머리는 볼드라고 하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더 긴 이름 있잖아요. 선생님께 여쭤보면 곧 알게 되실 텐데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가르쳐주지 않으시니까 다타라 씨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볼드밖에 알지 못하는데 길단이 어떤 겁니까? 오탄진 팔라오그로스라던데요. 오탄진이라는 것이 대라는 글자이고 팔라오그로스가 머리일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선생님 서재에 가서 웹스터 사진을 찾아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괴상하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사모님 절에서는 위장병이 안 나십니다. 우에노에 꽃궁이라도 가자고 권해보시죠. 다타라 씨가 모시고 나가세요. 선생님은 여자가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니까. 요즘도 잼을 드십니까? 예, 여전하지요 뭐. 일전에 선생님이 불평을 하십니다. 어째 아내가 나더러 잼을 너무 심하게 먹는다기에 곤란한데 난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고 하시기에 그건 따님이랑 사모님이랑 함께 드시는 게 아니겠냐고. 아이 참 다타라시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러나 사모님도 드실 것 같은데요. 얼굴 보고 그런 거 어떻게 알죠? 안다니까요. 그럼 사모님은 조금도 드시지 않는겨? 그야 조금은 먹지요. 뭐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건데. 하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말이지 도둑 맞은 건 안 되십니다. 토란만 갖고 갔는겨? 토란뿐이라면 곤란한 것도 없습니다만 집에 있는 옷가지를 몽땅 들어가지 뭡니까? 당장 곤란한겨? 또 빚을 내야 하겠는겨? 이 고양이가 개라면 좋았는 긴데 애석한데요. 사모님, 개 큰 놈을 꼭 한 마리 기르세요. 고양이는 틀렸습니다. 밥만 처먹을 뿐이라 쥐라도 좀 잡는겨?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정말 못돼 먹은 뻔뻔스러운 고양이라고요. 아니 그건 어쩌지도 못하겠네. 그렇지. 내다 버리세요. 제가 가져다가 삶아 먹을까요? 어머 다타라신 고양이를 먹어요? 먹었지요. 고양이 고기는 맛있습니다. 정말 호글이네요. 저급한 스승들 중에 고양이를 잡아먹는 야만인이 있다는 소문은 일찍이 전해들었지만
내가 평생 애호해 주심을 고맙게 여겨 맞이 않는 다타라군 그 사람도 이와 동료일 줄은 이제까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물며 이 사람은 이미 서생이 아니다. 졸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일개의 법학사이고 무서의 물산의 직원인지라 나의 경악 또한 여간 아니다. 이 사람을 보면 도덕인 줄 알아라 라는 격언은 강계서 제2세의 행위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는데 사람을 보면 고양이 잡아 먹기인 줄 알아라 라는 건 나도 다타라군 덕분에 비로소 감덕한 진리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리를 안다. 사리를 알게 되는 것은 기쁜 일이나 그와 동시에 나날이 위험이 많아서 방심할 수가 없게 된다. 교활해지는 것도 비열해지는 것도 표리 두 겹으로 된 호신복을 결치는 것도 모두 사리를 아는 결과이며 사리를 안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죄다. 노인으로서 변변한 자가 없는 것은 이런 사리군. 나 같은 자도 어쩌면 머지않아 다타라군의 냄비 속에서 둥근 파와 더불어 성불하는 편이 덕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구석 쪽에 쪼그리고 있노라니까 마누라와 싸움을 하고 서재로 물러났던 주인이 다타라군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어슬렁어슬렁 안방으로 나와본다. 선생님 도둑 맞으셨다지요?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고 벽두에 단박 한 대 얻어먹인다. 더러운 놈이 어리석지. 주인은 어디까지나 현자를 자처하고 있다. 들어오는 쪽도 어리석지만요. 물건을 빼앗긴 쪽도 별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는 다타라군 같은 사람이 제일 현명하겠죠. 하고 안주인이 이번에 남편의 편을 든다. 그러나 제일 어리석은 건 이 고양이겠죠. 참말로 그릇에 무슨 배심일까? 쥐는 안 잡겠다. 도둑이 와도 아랑곳 안겠다. 선생님, 이 고양이를 저한테 안 주실랑겨? 이렇게 놓아두었자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 줘도 좋아. 무에 썰려고 삶아서 먹겠습니다. 주인은 맹렬한 이 한마디를 듣고 어허 하고 어서서한 위약성 웃음을 흘렸으나 별다른 대꾸도 없었으며 다타라군도 꼭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윽고 주인은 말머리를 돌린다. 고양이는 아무래도 좋은데 옷까지 잃어버려서 추워 못 견디겠는걸? 크게 낙심한 꼴이다. 하긴 추울 것이다. 어제까지 소옷을 두 벌이나 겹쳐 입었던 옷을 오늘은 봄가을 옷인 곁옷에 반소매 셔츠만으로 아침부터 운동도 안 하고 오똑하니 앉아 있기만 했으니 불충분한 혈액은 모조리 위로 몰리고 손발 쪽으로는 조금도 순회해 오지 않는다. 선생님, 학교 선생 같은 거 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도둑 맞아도 금방 곤란해지거든. 차라리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서 사업가라도 안 되실란가요? 선생님은 사업가는 질색이시니까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다고요. 하고 안주인이 곁에서 다타라군에게 대답한다. 안주인은 물론 사업가가 돼 주었으면 하고 있다. 선생님, 학교를 졸업한 지 몇 해가 되시는겨? 올해로 9년째던가요? 하고 안주인은 주인을 돌아다 본다. 주인은 그렇다고도 안 그렇다고도 하지 않는다. 9년이 지나도 월급은 안 오르고 아무리 공부해도 남들은 칭찬해 주질 않고 난군 혼자서 쓸쓸합니다. 하고 중학교 시절에 배운 시구를 안주인을 위해 낭송했으나 안주인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선생도 물론 싫지만 사업가는 더욱 싫단 말이야. 하고 주인은 무엇이 좋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선생님은 무엇이나 다 싫으십니까? 싫지 않으신 건 사모님 뿐이십니까? 다타라군은 격에 맞지 않는 농담을 다한다. 그러나 주인의 대꾸는 가장 간단 명료하다. 제일 싫지. 안주인 옆을 향해 잠깐 새침했으나 다시 주인 쪽을 보고 살아 계시는 것도 싫으시겠죠? 하고 제법 주인을 골려줬다 싶어서 말한다. 별로 좋지도 싫지도 않아. 뜻밖의 태연한 대답을 한다. 이래서는 어떻게도 하는 수가 없다. 선생님, 좀 활발하게 산보라도 하지 않으시면 건강을 망치십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되시면 돈 같은 거 버시는 건 참말로 문제없는 일입니다. 얼마 벌지도 못한 주제에 그야 저는 작년에 겨우 회사에 들어갔는걸요. 그래도 선생님보단 저축한 게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저축했죠? 하고 안주인은 열심히 묻는다. 이젠 50엔이 됩니다. 도대체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안주인의 질문이다. 30엔입니다. 그중에서 매달 5엔씩 회사에서 받아두었다가 여차할 때 내어줍니다. 사모님, 용돈으로 소토보리션의 주식을 좀 안 사시려는기요? 앞으로 3, 4개월이면 배가 됩니다.
참말로 조금만 돈이 있으면 곧 2배, 3배 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도덕을 맞더라도 딱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고만이란 게 아닙니까? 선생님은 법과라도 가서 회사나 은행에라도 나가셨다면 지금쯤 한 달에 300~400엔 수입은 있을 텐데 애석한 일이네요. 선생님, 저 서적기 도주로라는 공학사 알고 계시는지요? 응, 어제 왔었지. 그랬는기요. 지난번 어느 연회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자네가 구샤미군 댁에서 서생으로 있었나? 나도 구샤미군과는 예전에 고이시키와의 절간에서 함께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지. 이번에 가거든 안부를 전해주게. 나도 건일 중에 방문하겠노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요즘 도쿄에 왔다던데? 예, 이제까지 큐슈의 탄광에 있었는데 요전에 도쿄 근무로 왔습니다. 아주 요령이 좋던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기요? 몰라. 월급이 250엔이고 연말 세무엔 배당이 붙으니까 아마 평균 400~500엔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쯤 받으니 선생님은 아이들 선생으로 10년 동안 생활에 진전이 없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군 그래. 주인과 같은 초연주의자라도 금전관념은 보통 인간과 다를 바는 없다. 아니 공공한 만큼 남달리 금전욕이 큰지도 모른다. 다타라고는 사업가의 이익을 불어넣고 이제 너 할 말이 없어졌으므로 화제를 돌린다. 사모님, 선생님한테 미드시마 강게스라는 사람이 오는겨? 예, 자주 오시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히 학문이 깊은 분이라더군요. 호나마입니까? 호호, 다타라시 정도겠죠 뭐. 그렇습니까? 제 정도입니까? 하고 다타라고는 자못 진지하다. 어떻게 강게스 이름을 알고 있나? 이번에 주인이 묻는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기요. 다타라고는 듣기도 전부터 이미 강게스 이상의 고자세다. 자네보다 훨씬 훌륭한 사내야. 그렇습니까? 저보다도 훌륭합니까? 웃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 이런 점이 다타라고의 특색이다. 머지않아 박사가 됩니까? 현재 논문을 쓰는 중이라네. 역시 바보군요. 박사 논문을 쓰다니. 얘기가 좀 통하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대단한 견식이네요. 안주인이 웃으면서 말한다. 박사가 된다면 누구네 딸을 준다느니 안 준다느니 하길래 그런 바보가 또 있나. 남의 딸을 얻기 위해 박사가 되다니. 그런 인물한테 주기보다 나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미즈시마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 사내입니다. 스즈키 말인가? 아니요. 그 사람에겐 아직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쪽은 거두니까. 다타라고는 이불 밑에서 활개치기인가 봐. 우리 집에 오면 제법 활개를 치지만 스즈키 같은 사람 앞에 가면 쩔쩔 매나보죠. 예,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다타라, 산책이나 할까? 하고 느닷없이 주인이 말한다. 아까부터 겨도 한불로 어찌나 추운지 운동이라도 좀 하면 목이 녹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주인은 전례 없이 동의한 것이다.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다타라고는 물론 주저할 까닭이 없다. 가입시다. 우에노로 하겠습니까? 이모자카에 가서 송편을 먹을까요? 선생님은 그곳 송편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사모님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말랑하고 값이 쌉니다.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쓸데없는 말을 두서없이 찌꺼리고 있는 중에 주인은 벌써 모자를 쓰고 현관에 내려선다. 나는 또 얼마쯤 휴식이 필요하다. 주인과 다타라군이 우에노 공원에서 어떤 짓을 하고 이모자카에서 송편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한 에피소드는 탐색할 필요도 없으며 또 미행할 용기도 없으니 모두 생략해 버리고 그러는 동안은 쉬어야겠다. 휴식은 만물이 하늘의 요구에 마땅한 권리다. 이 세상에서 생존 의무를 가지고 준동하는 자는 생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휴식을 얻어야만 한다. 가령 신이 있어서 너희는 일하기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잠자기 위하여 태어났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에 대답하여 말하리라. 오동은 말씀하심과 같이 일하기 위해 태어났노라. 그러므로 일하기 위하여 휴식을 요청하노라고. 주인처럼 기계에다 불평을 해대는 정도의 덩신 같은 고집불통조차도 가끔씩은 일요일 이외에도 자질해서 쉬지 않는가? 다감다감하며 밤낮으로 걱정을 해서 심신이 필요한 나 같은 자는
비록 고양이라 하더라도 주인 이상으로 휴식을 요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다타라군이 나를 지목하여 휴식 이외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군더더기인 양 매도한 것이 어지간히 신경 쓰인다. 자칫하면 물상에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속인들은 오감의 자극 이외에 이렇다 할 아무런 활동도 없으므로 남을 평가하는데도 형해 이외로 미치지 못하면 다리라 하겠다. 무슨 일이나 엉덩이라도 걷어붙이고 땀이라도 내지 않고선 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곤 한다. 달마라는 스님은 발이 썩을 때까지 좌선을 하고도 끄떡 안 했다는데 설령 벽 틈으로부터 겨우살이 등골이 비비고 들어와 대사의 눈과 입을 막기까지 꼼짝하지 않는다 해도 잠들어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아니다. 머릿속은 마냥 활동하고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봐야 해 어쩌고 하면서 묘한 궁리에 빠져있다. 육아에도 정좌 수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만 해도 일설 속에 들어앉아 한가하게 안전배기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속의 활력은 유달리 활활 타고 있다. 오직 외견상은 지극히 침정단숙의 상태이므로 천하의 법안은 이러한 지식 거정으로서 혼수가사의 상태에서 용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용인인 줄 간주하여 무용지작물이니 바쁠래니 하고들 쓸데없는 비방의 소리를 내세우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인들은 모두 형상을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하는 불구의 시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므로 더구나 저 다타라 삼페이 같은 자는 형상을 보고 마음을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인지라 다타라군이 나를 지목하여 개똥처럼 여기는 것도 그럴만하거니와 유감스러운 것은 조금쯤은 고금의 서적을 읽어 다소 사물의 진상을 이해하였음직한 주인마저 천박한 다타라군에게 두말 없이 동조하여 고양이 요리를 방해하려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그들이 나를 경멸하는 것도 굳이 무리라 할 수는 없다. 큰 진리는 소인배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양춘 백설의 시에는 화합하는 자 적도다 하는 비유도 오랜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다. 형체 이외의 활동을 볼 수 없는 자를 향하여 자기 영혼의 광의를 보라고 강요함은 중에게 머리를 따으라고 덤비는 것과 같으며 다랑어에게 연설을 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전철에게 탈선을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 집 주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과 같으며 다타라에게 포에 대한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경 무리한 주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양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인 이상은 제 아무리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와 조화해 나가야 한다. 주인이나 안주인, 하녀인, 오상, 다타라 따위가 나를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하는 수 없다 치고 불명의 결과로 가죽을 벗겨 삼위생 가게에 팔아넘기고 고기를 토막내어 다타라군의 밥상에 올리는 그런 분별 없는 짓을 당한다면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머리로서 활동해야 할 천명을 받아 이 사바세계에 출생한 고금에 없는 고양이인지라 매우 소중한 몸이다. 귀한 자식은 아무데나 앉히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는 것인즉 자진하여 초매를 숭상하며 쓸데없이 내 몸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크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다. 맹호도 동물원에 들어가면 똥 묻은 돼지 옆에 자리를 잡으며 기러기도 새장수에게 잡히면 병아리와 같은 도마에서 요리된다. 범인과 상종하는 이상은 몸을 낮추어 평범한 고양이로 화할 수밖에 없다. 보통 고양이이고자 한다면 쥐를 잡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마침내 쥐를 잡기로 결심했다. 얼마 전부터 일본은 러시아와 대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일본의 고양이이므로 물론 일본 편이다. 되도록 혼성 고양이 단체를 조직해 러시아 병정을 할퀴어주고 싶을 지경이다. 이만큼 원기왕성한 나이인즉 쥐 한 마리나 두 마리쯤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워서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선사를 보고 어떻게 하면 크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하시구려 하고 대답하더란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하라 하면 이렇게만 하면 어긋남이 없다는 의미다. 여자가 약하면 어떻다는 속담은 있지만 고양이가 약아서 쥐를 잡지 못한다는 격언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제 아무리 약은 나 같은 자라도 쥐를 못 잡을 리가 없을 게다. 못 잡을 리 없기는커녕 잡다가 놓칠 리는 없을 게다. 여태껏 잡지 않은 것은 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봄날은 어제처럼 저물어 때때로 부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들이 주방 들창의 찢어진 틈새로 날아들어서 물통 속에 뜬 그림자가 흐릿한 주방용 램프 빛에 희게 보인다. 오늘 밤에야말로 큰 공을 세워 온 집안을 놀래켜 주리라고 결심한 나는 미리 전쟁터를 둘러보아 지형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투선은 물론 그다지 넓을 리가 없다. 다다미 수요로 치면 4조쯤 될까? 그 1조, 그러니까 반평을 막아서 절반은 물 버리는 개수대이고 또 절반은 술집이나 식료품 장수를 상대하는 봉당이다. 부뚜막은 가난뱅이 주방에 걸맞지 않게 근사한 것으로 붉은 구리 가마가 번쩍거리고 뒤쪽은 늘판지 간막이 두 자를 남기고 내가 먹는 전복의 소세지다. 안방에 가까운 6잔은 밥상이며 보직이며 접시며 주발 사발 따위를 넣는 천장이 있어 비좁은 부엌을 더더욱 비좁게 간을 막아 옆으로 밀고 나온 마구 드러난 선반과 엇비슷한 높이다. 그 밑에 절구가 자빠져 있으며 절구 속에는 작은 나무통 엉덩이가 내 쪽을 향해 있다. 무채칼과 절구공이가 나란히 걸려있는 옆에 불 끄는 항아리가 초연히 대기하고 있다. 시커멓게 끄을린 쓱가래가 엇갈린 한가운데로부터 한 가닥의 대나무를 늘어뜨리고 그 끄트머리엔 널찍하고 큼직한 바구니를 걸었다. 그 바구니가 가끔씩 바람에 흔들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바구니는 무엇 때문에 늘어뜨리는가? 이 집에 왔을 때 처음엔 전혀 몰랐는데 고양이 손 아니 발인가? 그게 닿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먹을 것을 여기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인간들의 소갈머리가 고약함을 사무치게 느꼈다. 이제부터 작전 계획이다. 어디에서 쥐와 전쟁을 하느냐 하면 쥐가 나오는 곳이라야 한다. 아무리 이쪽에 편리한 지형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대기하고만 있어서는 전혀 전쟁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쥐가 나오는 구멍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느 방면으로부터 올 것인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어쩐지 이 도고는 당시의 해군 총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를 말합니다. 어쩌면 도고 해군 대장이 된 기분이다. 하녀는 아까 목욕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다. 주인은 이모작가에서 송편을 먹고 돌아와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 안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앉아서 졸면서 토란 꿈이나 꾸고 있을 게다. 가끔씩 대문 앞을 인력거가 지나는데 지나간 다음은 한층 쓸쓸하다. 나의 결심도 그렇고 나의 의지도 그렇고 부엌의 광경도 그렇고 주위의 정막도 그렇고 전체 분위기가 모조리 비장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전체 고양이 중의 도고 해군 대장으로밖엔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경지에 들면 처절한 느낌 속에서 그 어떤 유쾌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같겠지만 나는 이 유쾌한 속에 일대 걱정이 가로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지와 전쟁을 하는 것은 각오한 일이므로 몇 마리가 와도 무섭지는 않지만 나오는 방면이 분명치 않은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면밀한 관찰로 얻은 재료를 종합 검토해보니 쥐가 진출하는 데는 3가지 경로가 있다. 그들이 가령 시궁창취라면 토간을 따라 개수대로 들어와 부뚜막 위로 올라갈 것이 틀림없다. 그땐 불 끄는 항아리 그늘에 숨어서 돌아갈 길을 차단시킨다. 어쩌면 도랑에 목욕물을 빼는 구멍으로부터 욕실을 우회하여 부엌으로 벼랑간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가마 뚜껑 위에 진을 쳤다가 눈 밑에 왔을 때 위로부터 뛰어내려 한 손에 움켜잡는다. 그 다음엔 하고 다시 언저리를 둘러보았더니 천장문 오른쪽 아래 구석이 반달형으로 물어뜯겨서 그들의 출입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코를 대고 맡아보니 쥐 냄새가 약간 난다. 만일 여기서부터 고함을 치고 나오면 기둥을 방패 삼아 그냥 지나가게 했다가 옆에서 하고 발톱을 건다. 만일 천장으로부터 온다면 하고 위를 쳐다보았더니 시꺼먼 거름이 램프빛에 반짝여 지옥을 뒤집어서 늘어뜨려 놓은 것 같다. 어째 내 솜씨로선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을 것 같다. 설마 저렇게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게라고 이 방면만은 경계를 해제하기로 한다. 그렇더라도 3방면으로부터 공격당할 우려가 있다. 한 구멍이라면
외눈으로도 격투해 보이겠다. 두 구멍이라면 이럭저럭 해낼 자신이 있다. 그러나 세 구멍이 되면 제 아무리 본능적으로 쥐를 잡도록 얘기되어 있는 나도 손을 댈 방법이 없다. 그렇대서 인력거 꾼내 깜둥이 같은 녀석에게 원조를 청하는 것도 나의 위신에 관계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서하고 국내에서 좋은 꾀가 나오지 않을 때면 그런 일은 생길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는 게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우선 세간을 바라보란 말이다. 어제 데려온 새색시도 오늘 죽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신랑님은 꽃같은 내 색시 천세 만세 만만세 하고 달콤한 소리들만 늘어놓고 걱정스러운 얼굴조차 하지 않잖는가. 걱정하지 않는 건 걱정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명 공격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한 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안심을 얻는 데 편리하다. 안심은 만물에게 필요하다. 나에게도 안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삼명 공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런데도 아직 걱정이 풀리지 않기에 왜 그럴까 차차로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알만하다. 세 가지 계략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게 가장 득책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명료한 답변을 얻으려 고민했기 때문에 생긴 번민이 아니겠는가. 천장문에서 적이 나올 때면 나는 이에 응할 대책이 있다. 욕실로부터 나타날 땐 이에 대한 계책이 있다. 또한 게스트로부터 기어오를 때면 이를 맞아 무찌를 성산도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면 크게 당혹스러워진다. 도고 대장은 발티가 함대 가서 시마치 해협을 통과하느냐, 스가루 해협으로 나가느냐, 혹은 멀리 소야 해협을 돌아가느냐에 대해 크게 걱정하셨다는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그 걱정하신 사연은 추측할 만하다. 나는 전체 상황에서 도고 대장과 비슷할 뿐더러 그 현격한 지위에서도 또한 도고 대장과 능히 똑같은 고심을 하는 바이다.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지모를 두루 구수하고 있노라니까 돌연 찢긴 들창이 열리고 하녀 오상의 얼굴이 썩 나오지 않겠는가? 얼굴만 나온다는 건 손발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밖의 부분은 밤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얼굴만이 두드러지게 강렬한 빛깔을 하고 선명하게 눈망울 속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상은 평상시보다 붉은 뺨을 더더욱 붉게 하고 대중탕에서 돌아온 김에 어젯밤 도둑에 혼나서 그러는지 일찍부터 부엌 문단속을 한다. 서재로부터 주인이 내 지팡이를 베개맡에 갖다 놓아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엇 때문에 지팡이를 베개맡에 장식하려는 건지 나로선 납득이 가지 않았다. 설마 제가 무슨 역수의 장사라도 된 기분으로 용의 울음소리를 들으려는 허튼 수작은 아닐 테지. 어제는 토란, 오늘은 지팡이, 내일은 또 무엇이 될까? 밤은 아직 이르다. 쥐는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 나는 대전을 앞에 두고 1차 휴식이 필요하다. 이댁 부엌에는 공기창이 없다. 응접실이라면 문지방 사이 같은 데를 폭 한 자가량 빼내어 여름 겨울 통풍을 위한 공기창 대신으로 하고 있다. 아낌없이 흩날리는 벚꽃 잎을 유연하듯 불어닥치는 바람에 놀라 눈을 뜨니 어스름 달마저 어느 틈에 비쳐들었는지 부뚜막 그림자는 비스듬히 ներ반지 발판 위에 걸렸다. 늦잠을 잔 게 아닌가 두세 번 귀를 흔들고 집 안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조용하기가 어젯밤과 다름없고 벽시계 소리만이 들려온다. 이젠 쥐가 나올 시각이다. 어디서부터 나올까? 찬장 안에서 딸가락딸가락 소리가 난다. 작은 접시 가장자리를 발로 누르고 안을 뒤지고 있는 것 같다. 오라,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구멍 옆에 잔뜩 쭈그리고 대기한다. 좀처럼 나올 기색은 없다. 접시 소리는 이었고 거쳤는데 이번엔 주발인가 무엇인가에 손을 아니 발을 댄 것 같다. 무거운 소리가 가끔씩 딸그락거린다. 그것도 부엌문을 사이에 두고 바로 저쪽에서 딸그락거린다. 나의 콧등과 거리로 치면 새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가끔씩은 쫄랑쫄랑 구멍 아기까지 발소리가 다가오지만 다시 멀어져서 한 마리도 얼굴을 내미는 놈은 없다. 문 하나 저쪽에 현재 적이 난폭한 행동을 멋대로 저지르고 있는데도 나는 가만히 구멍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 퍽도 유장한 얘기가 아니냐. 쥐는 주발 안이 여수만이나 된 듯 성대의 무도회를 열고 있다.
그나마 내가 들어갈 만큼만 오상이 문을 열어놓았다면 좋았을 텐데 눈치 코치도 모르는 촌뜨기 같은 것. 이번엔 부뚜막 그늘에서 나의 전복이 딸까락하고 울린다. 옳지. 적은 이 방면에도 왔구나 하고 살그머니 발소리를 죽여 다가가니 물통 사이로부터 꽁지가 잠깐 보였을 뿐 개수대 밑에 숨어버렸다. 얼마 후 욕실까지 양치질 공기가 세숫대에 딸그닥 부딪힌다. 이번에는 후방에 왔구나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여섯치 가까이나 되는 커다란 놈이 펄럭 분말치약 봉지를 날리고 뒷마루 밑으로 달려 들어간다. 어딜 도망쳐 하고 뒤따라 뛰어내렸으나 벌써 꼬리도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다. 쥐를 잡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쥐 잡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욕실 쪽으로 돌아가면 적은 천장에서 달려나오고 천장을 경계하면 개수대에서 튀어오르고 부엌 한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세 방면에서 다 조금씩 떠들어댄다. 얄밉다고 할까 비겁하다고 할까 도저히 그들은 군자인 적이 아니다. 나는 15번째 번은 이쪽 저쪽 신경을 쓰고 마음을 괴롭혀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해 보았으나 마침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유감천만이지만 이 같은 소인배를 대적해선 도고 해군대장이라도 손을 쓸 대책이 없다. 처음엔 용기도 있고 적개심도 있고 비장이라는 미감마저 있었으나 마침내는 귀찮다는 생각과 시시하다는 생각과 졸리움과 고단함으로 해서 부엌 한가운데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게끔 되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팔방음계 하는 눈을 뜨고 노려보고만 있으면 적은 소인배인지라 대단한 일은 못하는 것이다. 저놈이다 싶던 적이 뜻밖의 너절한 논팽일 땐 명예가 명예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밉다는 생각만이 남는다. 밉다는 생각을 넘어서면 긴장이 풀리고 멍청해진다. 멍청해진 다음에 멋대로 해라. 어차피 대단한 일은 못할 테니까 경멸하는 나머지 졸음이 온다. 나는 이상과 같은 경로를 더듬어 마침내 잠이 왔다. 나는 자겠다. 휴식은 적진 가운데서도 필요하다. 옆으로 비스듬히 처마 쪽 차량을 향해 열어놓은 공기창으로부터 또 한 번 꽃잎 한 덩어리를 불어넣고는 격렬한 바람이 나를 에워싸는가 싶자 찬장 어기로부터 총알처럼 뛰어나온 것이 몸을 피할 틈도 없이 바람을 가르고 나의 왼쪽 귀를 물어뜯는다. 이에 뒤따르는 검은 그림자는 등 뒤로 돌아가는가 할 틈도 없이 나의 꼬리로 매달린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다. 나는 아무 목적도 없이 기계적으로 펄쩍 뛰어오른다. 온몸의 힘을 털구멍에 집중해 이 괴물을 떨쳐내려고 한다. 귀에 매달린 놈은 중심을 잃고 내 옆 얼굴에 들이온다. 고무대롱 같은 부드러운 꼬리 끝이 뜻밖에도 내 입에 들어온다. 잘 걸려들었구나 싶어 부스저라고 꼬리를 물어 좌우로 흔드니 꼬리 많은 앞니 사이에 났고 동체는 헌 신문지에 바른벽에 부딪혀 발판 늘판지 위에 떨어져 뒹군다. 일어나려는 놈에게 틈을 줄처럼 타고 올라탔으니 공을 냅다 걷어찬 것처럼 내 콧등을 스치며 공중 선반 가장자리에 발을 쪼그리고 선다. 그는 그 선반 위로부터 나를 내려다본다. 나는 마룻바닥에서 그를 쳐다본다. 거리는 5자다. 그 속에 달빛이 폭이 널찍한 띠를 허공에 펼치는 것처럼 모로 비쳐든다. 나는 앞발에 힘을 주어 하고 선반 위로 뛰어오르려 했다. 앞발만은 제법 선반 가장자리에 걸쳐서나 뒷발은 허공에서 허둥대고 있다. 꼬리엔 바로 아까의 검은 놈이 죽어도 안 놓겠다는 듯이 물고 늘어졌겠다. 나는 위태위태하다. 앞발을 다시 걸어 더 깊게 발을 걸려고 한다. 다시 걸려고 할 때마다 꼬리의 무게로 쳐져 버린다. 자칫 미끄러지면 떨어지게 된다. 나는 더욱더 위태롭다. 선반 늘반지를 발톱으로 마구 긁어대는 소리가 빡빡 울려온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왼발을 갈아 빼려는 바람에 보기 좋게 발톱 걸기에 실패함으로써 나는 바른 발톱 한 개로 선반에 매달렸다. 나 자신과 꼬리에 물고 늘어진 놈의 무게 때문에 내 몸뚱이는 핑글핑글 돌아간다. 이때까지 꼼짝도 않고 노려보고만 있던 선반 위의 괴물은 이때다 싶어 나의 이마를 겨누어 선반 위로부터 돌을 던지는 것처럼 뛰어내린다. 나의 발톱은 한 가닥의 걸림줄을 잃고 만다. 세 개의 덩어리가 한 개가 되어 달빛을 가로지른 채 아래로 떨어진다. 다음
층계에 얹혀있던 절구와 절구 속의 작은 나무통과 빈 잼 깡통이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가 되어 아래에 있는 불 끄는 항아리를 유인하여 절반은 물독 속으로 절반은 마룻바닥 위로 뒹굴어댄다. 모든 것은 심야에 심상치 않은 음량을 내고 필사적인 나의 영혼마저 싸늘하게 만들었다. 도둑이야 하고 주인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침실로부터 뛰어나온다. 한 손에 램프를 들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잠이 들깬 주인의 눈동자는 어울리지도 않게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전복 옆에 얌전히 쭈그리고 앉는다. 두 마리의 괴물은 천장 안으로 모습을 숨긴다. 뭐냐 누구냐 큰 소리를 낸 놈은. 주인은 할 일 없이 노기를 띠고 상대방도 없는데 묻고 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었기에 흰 빛깔은 반점으로 가늘어졌다.